로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학생 시절에 철학 박사, 신학 박사의 학위를 딴 그레고리안 대학 철학부에 입학했다. 이 대학은 국립대학인 로마 대학과 실력으로 쌍벽을 이루고 구미 각국에서 수재들이 모이는 학교이다. 기숙사는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학생 시절에 기숙하던 곳이었고 더구나 내 방이 우연히도 그 신부님이 12년간 사시던 방이라 살면서 두고두고 감격했다. 이 기숙사는 전 세계 방직어회의 우수한 학생들만 불러 공부시키는 칼리지였다. 그러나 학교에 가도 기숙사에 와도 외롭고 답답하기만 한 생활이었다. 학교에 가면 전교생이 전국 구미 각국의 서양 사람들이고 동양 사람은 나 하나뿐이라 외톨이의 신세였고 기숙사에 돌아와도 나 홀로 외로운 신세였다. 이태리 말은 한마디도 몰라 의사불통이었고 학교 강의는 라틴어로 하는데 어디가 끝이고 시작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짐작도 못했다. 몇천 명 중에 피부색이 유난히 누렇고 코는 납작해서 그들의 구경거리고 호기심만 돋구는 존재이니 학교나 기숙사나 마음 붙이고 살 수가 없었다. 말을 모르니 그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눌 수 없는 벙어리요. 귀머거리에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이 계속되는데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다. 2개월이 지나 이태리 말을 유창하게 할 때 그 고통은 차차 사라졌다. 라틴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배웠기도 했겠지만 다른 말은 들을 수도 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탓도 있었을 것이다. 언어가 자유로 통하자 각국의 친구가 생겼고 학교 강의도 잘 알아듣고 해서 나의 생활이 활기가 띠게 되었다. 나는 온 정력을 쏟아 학업에 열중했다. 항상 서양 놈들한테 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가 없을 때는 늘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너무 무리했던지 병석에 누웠다. 건강할 때도 양고기, 올리브 기름 냄새는 질색이었는데 병중에는 냄새만 나도 오장이 넘어오는 듯 비위가 거슬렸고 고국의 산뜻한 김치가 죽도록 먹고 싶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일본 대사 부인이 교우였는데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입에 맞는 일본 음식을 몇 가지 갖고 방문 왔을 때 참으로 기쁘고 고마웠다. 그 대사 부인이 날마다 정성껏 찾아주고 돌봐주는 덕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다시 공부에 열중하면서 틈을 내 로마시에 있는 400개의 유명한 성당과 고적과 성지를 참배했다. 베드로 대성전은 웅대하고 장엄하고 화려한 건축미에 억압이 되지 않을 자가 없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사도 베드로의 무덤 제단에 홀로 기도를 드리곤 했다. 나는 마음이 괴롭고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는 언제나 사도 베드로의 무덤 제대를 찾곤 했다. 카타쿰바는 교우들이 300년간 무섭고도 어려운 박해때 숨어 살던 지하 성지이다. 그곳은 무수한 치명자들, 성인 성녀들의 유해가 마치 벌집 모양으로 가득히 묻혀있는 곳이다. 공부하는 여가에도 유명한 성당이나 성지를 찾았지만 방학 때도 이태리 전국을 누비며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언제든지 싱싱하기만 한 향취를 탐내고 다녔다. 토니노라는 도시로 달려가 주님을 땅에 묻을 때 싸서 묻었던 연포도 보고 또 주 예수와 성모, 성 요셉 세 분이 사셨다는 가난한 집도 봤다. 예루살렘 십자 성당에서 유다가 자기 스승 우리 주님을 팔고 받은 30개 은전 중에 그 몇 개를 이 손으로 만져봤다. 이 성당에서 주님을 못 박아 매달았던 십자가의 한 부분을 끌어안고 울기도 했다. 주님의 손과 발을 꿰뚫었던 무서운 못 한 개를 손에 들고는 전신을 떨었다. 주님의 머리에 강제로 눌러 씌워 주님의 머리를 찔렀던 가시 하나도 보았다. 700년을 해마다 피가 끓어오른다는 나폴리의 성 야누아리오 성당에 가서 끓어오르는 생생한 피를 보고 감격했고 아시시에서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오늘까지 전 세계의 성덕의 향기를 풍기는 성 방직어 무덤을 그의 걸어간 길을 더듬기도 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그가 남기고 간 발자국마다 거룩함과 믿음과 사랑이 가득가득 고여 있었다. 그 향기를 찾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이 그칠 줄 몰랐다. 불란서, 오스트리아, 독일 등 가까운 나라들을 방학 되면 두루 다니고 보고 배웠다. 공부가 끝난 다음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도 없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남겨놓고 온 고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그리움이나 미련도 없었다. 그저 행복했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
아마도 이 시절이 나의 일생에 가장 편안하고 순조롭고 쾌활한 시절이었던 것 같다. 공부하는 데 열중하고 보고 듣는 데 정신을 쏟아 학문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만족함을 누리는 반면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 불안했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주님이 나를 이 상태로 두시지는 않으실 테지. 또 무서운 어떤 시련을 주시겠지. 그동안 너무도 편했고 너무도 좋았지 하는 생각이 들자 더욱 나의 심정은 초조하고 불안했다. 마음이 우울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이태리 북부 지방을 여행하고 로마로 돌아왔다. 고국에 있는 절친한 친구 구갑열 신부가 보낸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갑열 신부는 시인 구상의 친형인데 6.25 동란 때 원산에서 공산당들에게 학살당했다. 편지를 뜯으니 나의 어머님의 대필이었다. 기둥같이 믿고 의지했던 장남이 9살, 6살, 3살의 어린 것들을 두고 30을 넘지 못한 아내를 두고 영영 떠났다는 것이다. 나는 눈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를 않았으며 현기증을 느꼈다. 더 이상 편지를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내 큰형이 죽었으니 저 어린 것들을 어찌하고 젊은 너의 형수는 앞길이 창창하니 그를 믿고 의지할 수도 없고 내 둘째 형은 신부라 이본당 저본당의 보좌 신부로 다니고 너의 아버지는 이미 늙어 그 전에 탕진한 가산을 일으킬 희망도 없고 내 형수가 마음 변해 제가라도 할까 전전긍긍하고 그를 떠받치고 섬기는 신세가 됐다. 내 형이나 다른 신부들은 다 우리나라 안에서 신부되어 사는데 너는 왜 외국으로만 쏘다니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그렇게 유별나게 해서 어미의 마음을 괴롭힐 게 무엇냐. 너의 가는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고국에 돌아와서 신부되고 종신해라. 나는 가끔 너를 찾아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 큰형이 죽은 후부터는 너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잠시도 떠나지를 않는다. 어미를 생각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이 편지를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밤이나 낮이나 고민은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쾌활했던 나의 생활에는 침울한 구름이 내려앉고 그렇게도 열중했던 공부에 대한 흥미도 날이 갈수록 사라졌고 도서관보다도 공원 벤치에 나가 앉는 수가 늘기만 했다. 고민과 번뇌, 고통과 슬픔이 서로 엮어지는 동안에 지루한 1년이 흘렀다. 그래도 확고하게 나의 태도가 결정되지 않았다. 마침 이때 나의 막시밀리안 신부님이 로마에 오셨다. 나는 너무도 오래간만에 신부님을 모시니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저 기쁘기만 했다. 1년을 끌어오던 고민도 잊은 채 그 신부님과 유쾌하게 지냈다. 하루는 당신의 모교요,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그레고리안 대학 철학부 학장 신부를 만나고 오시더니 무척 만족하신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다.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지? 나도 역시 그랬다. 신부님은 인자하시기만 했다. 신부님이 로마를 떠나 일본으로 가시기 3일 전에 나는 나의 고민을 신부님께 털어놓고 어머니의 편지를 번역해드렸다. 신부님은 다 들으시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계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느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구나. 나는 너를 공부시켜 폴란드 수도원 대신학교 교수로 너의 일생을 마치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하느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신가 보다. 신부가 꼭 된다는 조건하에 고국으로 돌아가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신 천주님의 계명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세속적인 신부되어 어머니의 마음 괴롭히고 슬프게 하지 말고 착하고 거룩하고 열심인 사제로 일생을 마쳐라. 너는 아직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신부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버리지 말아라. 너는 꼭 신부돼야 한다. 나의 어깨에 두 손을 올려놓은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막시밀리안 신부님은 내게 여비를 두둑히 주시며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로마를 떠나셨다. 험한 계곡을 졸졸 흐르던 물이 천길만길 절벽에서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져 공중에 뽀얀 안개같이 피어오르듯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물결도 천길만길 높은 절벽에서 갑자기 떨어졌다. 높은 데서 떨어진 만큼 아픔은 심했고 실망은 컸다. 내가 고국에 돌아간들 어느 교구에서 나를 신부로 만들어줄 것인가 생각하니 앞길이 더욱 암담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여행 수속을 하러 다녔다.
이런 경황 없는 사이에도 하느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르다고 하시던 신부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님의 섭리에 완전히 나를 맡기면서도 그래도 신부는 꼭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이때부터 나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나의 정신은 홀가분하게 되었다.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떠났다. 나는 로마를 떠나 블란서 마르세유에서 배를 탔다. 내가 입원했을 때 지성으로 돌보아주던 일본 대사 부인 유리코 여사가 따라와 일본인 선장에게 잘 돌보아주라는 부탁을 했다. 배는 영국 런던과 일본 요코하마를 왕래하는 정기 여객선 15,000톤급의 지지분호 마루였다. 배는 손님으로 초 10,000원을 이루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마구 학살하는 바람에 독일에 있던 유태인들이 중국으로 피난 가느라고 배가 초 10,000원이 된 것이다. 800명의 손님들이 들끓었는데 선장은 대사 부인의 부탁을 받아서 그런지 유독 내게 친절을 베풀었다. 배는 저녁에 떠나 새벽 3시에 이태리 나폴리에 도착했다. 세계 3대 야경 중의 하나로 꼽히는 야경이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나폴리 항구의 야경에 도취되었을 때 선장이 나의 옆으로 왔다. 선장은 참 아름답지요. 저 유태인들은 아름다운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요. 돈만 아는 유태인이라더니 참으로 그런가 봐요 하며 유태인을 비난했다. 나는 그가 권하는 담배를 받아 피우며 학살을 면하기 위해서 쫓기는 몸들이니 아름다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요 했더니 선장은 그 말이 옳다고 긍정했다. 그 후부터 나는 자주 선장의 초대를 받았다. 배는 일본 요코하마까지 가는 동안 크고 유명한 항구를 차례차례 들리며 어떤 항구에서는 2, 3일씩 정박하며 손님과 짐을 내리고 싣곤 했다. 배가 정박하는 동안 손님들은 배에서 내려 풍속도 다르고 경치도 다른 이색적인 것들을 구경하면서 여행을 즐겼다. 배 안의 식당과 오락실, 선실과 가판, 그리고 풀에도 온통 독일말이 넘쳐 흘렀다. 독일에서 쫓겨난 유태인들만 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디를 보나 바다와 하늘이 서로 맞붙은 것 같이만 보였고 하늘과 물 이외에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 비록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가고는 있었으나 망망한 바다를 달리는지 섰는지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손님들은 권태로 참을 길이 없는지 쫓겨나는 울분을 잊으려는지 밤이고 낮이고 댄스 파티를 벌였다. 나는 선장과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춤과 술과 여자에 휩쓸려 돌아가는 광란하는 젊음을 바라보며 감상했다. 처음부터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던 젊은 여성이 일어나 한번 출까요 하며 미소 지었다. 마침 헝가리안 무도곡이 울려나왔다. 나는 로마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미국 학생들과 장난삼아 추어본 일밖에는 없었지만 여자가 청했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서툴다고 하며 일어섰다. 춤을 추며 그 여자는 당신은 몇 가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조선말, 일본말, 폴란드말, 이태리말, 라틴말을 한다고 했더니 유창한 이태리말에 참으로 놀랬다며 학생, 상인, 외교관하며 나의 신분을 물어봤다.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잔뜩 호기심을 품었다. 음악이 끝나자 선장이 기다리고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같이 앉았다. 옷은 수수하고 검소했으며 교양 있고 세련된 말투였으며 퍽 순박하고 무게 있는 여성이었다. 800명 승객 중에 유태인이 아닌 승객은 그 여자와 나 두 사람뿐인 것을 그때 알았다. 그 여자는 그 후부터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뿐인 까닭이라고 생각했다. 인도 bombay로 가는 도중 너무 더워 잠을 못 자고 갑판에 나와 앉아 있었다. 물과 하늘 그리고 어둠만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숨막힐 정도로 갑갑한 밤이었다. 간혹 하나둘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언제 왔는지 조용히 실례합니다 하며 옆자리에 앉았다. 저 별이 그렇게도 아름다운가요? 당신의 명상을 방해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을 걸더니 나의 신분을 자세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나는 나의 신분을 밝혔다. 그 여자는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듣고 나서 자기 신분과 장래 설계를 말했다. 자신은 폴란드 태생으로 자바에 있는 큰 농장과 광활한 땅을 가진 대지주의 외동딸이라고 했다.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자바 원주민들을 위해서 법정에 나가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옹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려고 로마 대학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자바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서로 신분을 안 다음부터 우리 둘의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다.
배가 항구에 닿으면 항상 둘이서 시가 구경을 나갔고 식사 때는 그 여자가 먼저 식당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고 오락실이나 풀이나 어디서나 같이 있고 같이 행동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어려워했다.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 을에 나를 데리고 그 항구에 있는 성당을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시가를 구경하였다. 그는 나보다 더 열심이었다. 콜롬보 항구에서의 일이었다. 몸도 불편하고 너무 더워 잠을 못 잔 탓인지 기분도 좋지 않아 성당 좁에 가자는 것을 거절했더니 주 예수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 항구를 떠날 수는 없다면서 거의 강제로 나를 끌고 시가지로 나갔다. 아무리 찾아도 성당은 없고 교회뿐이었다. 몸이 괴로워 짜증이 났고 신경질이 났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배로 돌아왔더니 그 여자는 밤늦게 바나나를 한 알음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했다. 그녀는 기어이 성당을 찾아 주 예수님한테 나의 인사까지 올렸다고 했다. 속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남자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어른답게 오랫동안 내게 훈계를 했지만 나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어디서나 같이 있으면서도 말이 없었다. 하루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그 여자가 이왕 신부 못 될 바에야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자바로 데리고 가겠어요 하며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농담인 줄 알고 나도 오래간만에 웃으며 자바 가서 무엇하게 하며 웃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기에 포로가 되라는 것인가요? 하며 나는 농담을 했다. 그 여자는 사랑의 포로 얼마나 멋있어요 하며 따라 웃었다. 이렇게 우리는 농담을 하며 놀다가 밤이 깊어 선실로 들어갔다. 그 이튿날 식당에서 조반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지난밤에 자기는 여러 가지 설계를 꾸미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무슨 설계인지 알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며 잠옷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대답 대신 나는 빙긋이 웃으며 쳐다봤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그 막대한 재산을 내가 상속받아야 해요. 그 재산으로 자바 원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그 자바에서 살다 그곳에서 죽을 결심을 했어요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으면서 젊은 나이에는 너무 무리한 설계군 했더니 잠시 후에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속단한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러더니 나의 설계대로 하자면 협조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필요한 협조자로 당신을 택했어요. 어때요? 내 설계가? 하며 나의 찬동을 요구하는 눈치를 보였다. 내가 대답 대신 웃었더니 그렇게 비웃지는 마세요. 끝까지 내 말을 들어요. 당신의 피부색이 자바 원주민들과 비슷해요. 당신과 결혼하면 원주민들이 우리와 쉽게 친근해질 것이고 모든 일에 협조하고 서로 통하게 될 거예요. 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 여자를 쳐다보며 대담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내가 냉담하게 대해도 그 여자는 점점 열을 올리며 날마다 승낙하라고 졸라댔다. 며칠을 두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지내다 하루는 딱 잘라서 나는 죽어도 신부 되고야 말겠소. 나를 빼놓고 설계를 다시 꾸미시오 하고 자리를 떴다. 나는 빨리 싱가포르에 닿기를 학수고대했으며 반대로 그 여자는 싱가포르이 다가오는 것이 초조하고 불안했다. 싱가포르 항구에서 그 여자는 배를 갈아타고 자바로 가야 하고 나는 홍콩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자 주야로 따라다니며 졸라댔다. 나는 난처했고 점점 그 여자가 무서워졌다. 하루는 너무 귀찮고 오랫동안 주야로 시달리어 지친 탓인지 신경질이 폭발돼서 정색을 하고 가혹하리만치 따졌다. 마가레트는 자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나와 결혼하겠다는데 그 생각부터가 틀린 생각이고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요. 사랑도 없는 사이에 사업을 위하여 하는 결혼이 정당한 결혼일까? 그 결혼 생활이 이상적일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자기 사업을 위하여 결혼해달라는 것이니 나의 인격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막 퍼부었다. 끝까지 울면서 듣고 있다가 내가 자리를 뜨려 하자 나를 끌어안쳤다.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사랑의 설계를 꾸몄던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 오해를 푸세요. 오해를 갖고 사람을 판단하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나는 그녀를 뿌리치고 자리를 뜨며 나는 아직까지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한다고도 안 했소. 단지 나보다 열심인데 탐복했고 존경했을 뿐이요. 그러니 나의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했다. 그 마가레트는 피해가는 나의 뒤통수를 향해 내가 기어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고야 말 테예요 하며 외쳤다. 나는 선장실로 도망가서 밤늦게까지 지내다 선실로 돌아왔다. 잠시 후 풍랑이 일기 시작했고 콜롬보를 떠나 싱가폴로 향하던 배는 풍랑 따라 춤을 추는지 몸부림을 치는지 성객들을 제 멋대로 굴렸다. 여기저기서 배멀미에 견디지 못하는 성객들의 비명이 숨을 막는 듯했다. 풍랑은 더욱 거세어 그 큰 배를 몇십 미터까지 올려 던졌다가 반대로 수십 미터씩 깊은 바닷속으로 쳐넣었다. 갑판 위로 쏟아지는 광란하는 듯한 파도는 우리를 두렵게 했다. 여자 승객들은 몸에 소름이 끼치는 듯한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마가레트 선실을 찾았다. 외로이 몸부림쳐도 누구 하나 잡아주고 힘이 돼주고 위로해줄 이가 없는 것이 생각났고 또 며칠 후에는 이별할 사람이라 그동안의 우정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서니 예측한 대로 혼자 울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말을 해도 들은 채도 않고 울고만 있었다.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녀를 바라보며 방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얼마 동안 말없이 섰다가 배멀미 때문에 흐트러진 옷매무새도 보기 흉했고 토한 것의 냄새도 코를 찔러 나오려고 했다. 그러자 마가레트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하며 원망조로 나왔다. 그렇게까지 독하고 몰인정한 줄은 몰랐어요. 크게 실망했어요. 미안하지만 저기 수건 좀 주세요. 하기에 아무 말 없이 나는 수건을 갖고 가까이 가서 수건을 내밀었다. 수건을 받는 척하면서 그녀는 번개같이 달려들어 나의 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매달렸다. 나는 불의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마가레트는 숨찬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왜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해요? 나는 결사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하며 매달렸다.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비틀어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다. 그 다음 날부터 풍랑은 씻은 듯이 가시고 배는 얌전하게 항해를 계속했다. 맑게 개인 하늘에 별들이 졸고 있는 한밤중이었다. 나는 갑판에 놓인 의자에 앉아 별들을 쳐다보며 갑자기 내 육신도 영혼도 마음도 더러워진 것 같아 서글퍼졌다. 역시 나는 정에 너무나 약한 사나이다.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그 방에 들어가 이런 기막힌 봉변을 당했는가 하며 그 방에 들어간 것을 후회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라 안에서 조용히 공부해서 신부되는데 너는 왜 이 어미의 애간장을 태우고 유별나게 외국으로만 쏘다니느냐 하신 어머님의 편지를 생각하며 울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불우한 팔자를 타고난 불효 자식인가 봅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니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받아 신부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어 이렇게 불안과 초조를 느끼며 의욕과 실망을 안고 어머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홀로 울며 고민 속에서 그 밤을 새웠다. 그렇게 고대하던 싱가폴도 하루만 지나며 도착하게 됐다. 마가레트는 단호한 내 마음을 보고 단념한 것인지 다시는 사랑이니 결혼이니 장래 사업의 설계니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자바로 가서 며칠 쉬었다가 가세요. 자바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 농장과 광활한 토지도 보시고 우리 늙으신 부모님도 만나세요. 그때는 더 이상 붙잡지도 않고 귀찮게도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였다. 자바로 가자고 주야로 조르는 사이에 배는 싱가폴 항구에 닷을 던졌다. 내 짐까지 자바로 가는 배에 옮겨 싣겠다고 마가레트는 졸라댔다. 내가 타고 있는 배와 마가레트가 탈 배가 3일간을 싱가폴에서 정박했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36도 이상의 폭염 속에서도 싱가폴 시가와 부근 유원지로 다니며 유쾌하게 지냈다. 마가레트는 기회만 있으면 자바로 가는 거지요, 나하고 가는 거지요 하며 졸라댔지만 나는 끝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다. 내가 탄 배가 먼저 떠나게 되자 마가레트는 배에 올라 내 짐을 쥐고 울면서 자바로 가자고 안타까이 나를 졸라댔다. 나는 그녀에게 그 우정은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할 테니 배에서 내리라고 권했다.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울고 떼만 썼다.
할 수 없이 나는 내 선실로 들어가 문을 안으로 잠갔다. 마가레트는 문 밖에서 울면서 그럼 잘 가요. 그 대신 잠깐 문이나 여세요 하기에 문을 열었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이거 내 주소예요. 신부 되는 날 알려주세요.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꼭 신부 돼야 해요. 하며 손을 내밀었다. 마가레트는 울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뱃전까지 바래다 주었다. 배가 서서히 움직이자 마가레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흔드는 흰 수건이 아득히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서서 쳐다봤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 심신은 가볍고 통쾌했으며 구원된 기쁨을 가슴 가득히 느꼈다. 어느덧 배는 상해에 도착했다. 상해는 동양의 파리라고도 하고 중국 대륙의 관문이라고도 했다. 그것은 외국에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물품도 또 중국 대륙에서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사람도 물품도 이 항구를 거치기 때문이다. 눈에 쌍심지를 켠 형사들이 배에 올라와 손님을 이잡듯이 뒤졌다. 10여 명의 형사들이 벌떼처럼 덤벼들어 나의 짐을 뒤지고 여권을 뺏어보고 이것저것 캐물었다. 형사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서 부러운 듯이 또 동정하는 듯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물러간 다음 행장을 차려 배에서 내리는데 말없이 서 있기만 하던 형사가 다시 나타나 나는 조선 사람이요. 오해하지 마시오. 참으로 훌륭합니다. 조선 사람이 서양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니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소. 아까 몸수색할 때 묵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소. 나도 천주교 신자요. 반갑소 하며 인사를 하더니 자기 차로 어느 호텔에 안내했다. 그는 그날 밤에 다시 찾아와 외국의 자기 생활이 외롭고 고달프다는 신세 타령을 하고 나의 외국 유학 생활의 경험담도 들었다. 환영 파티를 한다며 잔치를 벌였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자정이 되자 술과 음식을 딱 중지하더니 내일 아침 영성체를 해야겠으니 이것으로 끝냅시다 하며 나갔다. 나는 속으로 탐복하며 그를 전송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 형사가 가르쳐준 가까운 성당에 미사 참례를 갔더니 중국인 신부가 미사를 올리고 있었다. 그 형사는 벌써 와서 기도를 바치는지 제대 가까이 꿇고 있었고 중국 교우들은 미사 전송을 바치는지 똑같은 음성으로 고절을 맞춰 기도했다. 영성체를 하고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바로 내 앞자리에 어떤 뚱뚱한 부인이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막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것을 보고 나는 무척 반가웠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한복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고 멀리 상해에서 뜻밖에도 한복을 입은 부인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사가 끝나자 중국인 신부는 내게 와서 어디서 많이 보던 낯익은 얼굴이라며 반가워했다. 알고 보니 그 신부님은 로마 유학을 했고 내가 있던 기숙사 가까이 살아서 자주 먼 빛으로 보았고 때로는 공원을 같이 거닐기도 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형사와 한복 입은 부인이 왔다. 그 중국인 신부는 즉시 두 사람을 내게 인사시키며 두 분 다 열심이며 모범이 되는 한국 교우라고 칭찬했다. 그 부인은 탐복하며 부러워했다. 고급 승용차가 성당 구내로 들어오자 그 부인은 나와 신부님과 형사를 태우고 자기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제의했다. 신부님은 펄쩍 뛰면 안 된다고 나를 끌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내가 점령해요 하시기에 끌려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또 왔다. 본당 신부님은 몇 번이고 감사하며 셋이서 아침 식사를 유쾌하게 마쳤다. 호텔에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부인이 자가용 차에 동승하자고 했다. 올라탔더니 부인은 용서해요 학생. 허락도 없이 그 형사와 같이 학생의 짐을 우리 집에 옮겼으니 맘 놓고 얼마든지 쉬어가요 하고 말했다. 나는 한편 놀라며 한편 감사한 심정으로 부인을 보았다. 연세는 나의 어머니의 연세와 비슷하고 어질게 생기고 아기가 없어 보였다. 수말리 타국에서 외롭게 살다 뜻밖에도 만난 동포이고 더구나 같은 교우인데 호텔에 묵게 할 수야 있나요? 안 그래요? 하며 순진한 웃음을 띄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의 호의에 감사하며 그와 같이 나란히 앉아 달리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오래간만에 나의 어머님의 채취와 같은 감격적이고 따스한 정을 느꼈다. 차가 중국식과 양식을 절충해서 지은 굉장한 저택 안으로 들어가니 수많은 중국인 하인들이 몰려나와 차문을 열고 주인 마님과 나를 맞아들이기에 부산을 떨었다. 그들의 급실거리는 모양이 하도 우스웠으나 억지로 참으며 그 부인을 따라 이리저리 방을 지나 따로 지은 별관에 안내됐다.
방이나 그 안의 모든 가구는 처음 보는 귀중하고 사치스러운 장식품들이었고 침대도 순중국 비단으로 만든 것이라 몸이 미끄러질 것만 같았다. 부인이 벨을 누르자 여자아이인 2명과 남자아이인 1명이 몰려왔다. 주인 마님은 유창한 중국어로 나를 모시라는 지시와 주의사항을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애들이 학생을 돌보아주겠으나 나와 내 딸이 자주 와서 보아줄 테니 불편한 것 있으면 말해줘요. 우리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그 형사에게라도 말해줘요. 조선 사람이 어떻게 교황이 계신 나라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해요. 또 그런 학생을 성당에서 우연히 만나 이렇게 내 집에까지 모셔오니 꿈만 같아요. 우리 주인과 딸이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며 통쾌하게 웃더니 자기 남편과 딸은 홍콩에 가서 며칠 후에는 온다고 했다. 중국 하인이 세련된 걸음으로 중국차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나는 차를 마시며 주인 마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어렴풋이 생각날 뿐 확실하게는 모른단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독립군 장교로 돌아다니다 누구한텐지 암살당했고 자기 어머니도 몇 달 후에 암살당해 천혜의 고아가 되었다고 했다. 그런 자기를 어떤 중국인 신부님이 중국인 부잣집에 딸로 주어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게 했고 자기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그 신부님의 알선으로 어느 부잣집에서 커서 진단 대학을 나왔다고 했다. 그 신부님의 중매로 둘이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 딸 하나가 있다고 했다. 그 부인과 함께 아침마다 미사에 나갔고 오후 4시면 꼭 성체 조배에도 갔고 저녁이면 자기 집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모상에서 만과와 묵주 신공을 바쳤다. 나는 그 집에 있는 동안 그 규칙을 지켰다. 나는 내 생전 처음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그 집 식구와 열심인 생활을 계속했다. 그 중국 신부님과 형사가 자주 찾아와서 재미있게 놀다 가곤 했다. 그들이 오면 주인 마님은 풍성하고 친절한 대접을 진심으로 했다. 특히 본당 신부님과 이태리 말로 서로 웃고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며 탐복하고 신기하게 여기고 좋아했다. 신부님은 이 집 주인을 극구 칭찬했다. 돈을 언제나 착하고 좋은 일에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며 열심인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신덕은 보통이 아니라고 했다. 하루는 신부님 댁에서 저녁 식사 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별안간 문이 열리며 60대 노신사 한 분과 20대 멋진 여성이 들어와서 신부님께 깊이 숙이며 합장 배례하고 홍콩에 갔다 왔다며 신부님께 선물을 드렸다. 학생 미안해요. 내 아내한테 다 들었소. 참으로 반갑고 고맙소. 어서 신부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이끌었다. 그 노신사가 딸을 소개하자 그 여자는 달려와 나의 손을 잡으며 얼굴에 웃음을 한 방 머금고 기뻐했다. 신부님과 주인 그리고 형사도 다 내 방으로 모였고 여러 사환들은 벌써부터 잔치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퍽 부러워하는 눈초리로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서로 웃고 놀다가 내 가방을 열고 교황이 직접 축성하신 몸 고상은 주인에게, 묵주는 부인과 딸에게, 작은 고상 하나는 형사에게 선물했다. 주인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몸 고상을 쳐다보다 입에 친구하고 나를 보며 학생 진심으로 감사해요. 내 일생 언제든지 가슴에 모시고 다니겠소. 교황이 직접 축성하신 몸 고상을 갖게 되다니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요. 하며 감격하고 감사했다. 부인과 딸도 묵주를 불과 입에다 대고 어쩔 줄을 몰라 했고 형사는 내 손을 꼭 쥐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손을 흔들었다. 연회가 시작됐다. 신부님이 음식에 강복하실 때 모두 일어나 머리 숙여 기도했다. 그 집 식구들도 다 같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주인은 예수의 신부들이 경영하는 진단 대학을 나와서인지 무척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아는 것이 많아서 그와 나는 밤을 새우는 때가 많았다. 그는 매우 분주한 사람이었으나 언제든지 침착했고 부리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친절하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존경했다. 그는 큰 무역회사와 2개의 상선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상해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련, 청도, 북경, 남경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8,000명이나 되는데 조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전부 중국인이었다.
그 대부분이 주인 내외의 영향을 받아 열심인 교우들이었고 그들은 자기 일같이 성의와 열을 다해서 일했고 주인 내외는 그 사람들의 가족까지 자기 집 식구같이 아끼고 돌봐주며 그들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관원 상제에 관해서도 주인 내외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모든 경제적 뒷바라지를 해줄 정도였다. 주인은 시간만 나면 나와 딸을 태우고 상해 근교를 드라이브하면서 재미있고 재치있는 유머로 우리를 즐겁게 했다. 나이는 60 고개를 넘고 있었지만 말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행동이나 의욕은 노익장이라더니 젊은 사람 이상으로 왕성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었다. 하루는 밤이 깊도록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하다가 상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요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이 독립운동을 하다 암살당한 것이 철천지안이라며 몸을 떨었다. 중국인 신부님이 아니었다면 고아로 살다 어디선가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악몽 같던 과거를 회상했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의리도 없고 인정도 없고 신용도 없다고 상해에 흩어진 조선 사람을 비난했다. 어려서 그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자신들을 본채도 않더니 살만하니까 문턱이 닳도록 찾아온다고 그들의 비정을 극구 비난했다. 그는 한숨을 내쉰 다음에 학생, 나는 큰 고민이 있어요. 내게는 관연한 딸 유리안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야로 걱정이요. 이 상해에는 수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 사윗감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인에게 줄 수도 없고 우리 내외는 벌써 60 고개를 넘으려고 하니 저것을 그대로 이 만리 타국에 남겨두고 죽으면 그것도 애비애미 같이 고아가 되지 않겠소? 나는 이렇게 큰 고민을 갖고 있소. 딱한 노릇이 아니오. 하며 한숨을 땅에 꺼지라고 내쉬었다. 듣고 보니 참으로 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길이 없었다. 이때 그 부인과 딸이 밤참을 가져왔으나 우리 둘의 심각하고 우울한 표정을 보고 이상한지 동정만 살폈다. 주인은 억지로 웃으며 자지 않고 여태 기다렸군. 우리는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밤을 새우지. 밤에 그 어머니와 딸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학생, 우리 주인이 뭐라고 했기에 어제 그렇게 심란하고 우울한 표정을 했소? 하고 질문했다. 나는 입장이 곤란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주인 어른이 고민을 말씀하시기에 그랬다고 했다. 부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참 후에 그래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오? 하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글쎄요, 딱한 사정이더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주인을 위로해 줄까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했더니 학생 참으로 고맙소. 그렇게 진심으로 동정해 주니 고마워요 하며 나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온 식구들이 성체 조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유리안나가 부모를 먼저 차로 떠나보내고 자신과 나는 걸어가겠다고 했다. 유리안나는 얼마 걷지 않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했다. 나는 글쎄요. 하루라도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바짝 다가서며 바로 당신이에요 하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당황했으나 유리안나는 태연하게 조배 신공 때 주 예수께 상의했어요. 나는 인품도 지식도 탐내지 않아요. 단지 신앙과 마음만을 탐내요 하며 여전히 밝은 얼굴로 바라보았다. 나는 말없이 걸어가다 말은 대단히 고맙고 분에 넘치는 호의지만 나는 신부될 사람이요. 꼭 신부될 것이요 했더니 얼마 후에 유리안나는 모든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마는군요. 신부는 자기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버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수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늙었어요.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나와 결혼해서 그 재산으로 일생 남을 위해 살면 되지 않아요? 했다. 나는 이때부터 번민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의 앞길을 유리안나가 사랑으로 가로막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나의 동정심이 나의 뒤를 잡고 늘어졌고 막대한 재산으로 남을 위하여 일을 했으면 하는 욕망이 신부 되겠다는 희망의 등불을 흔들었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신세가 되었다. 어찌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했고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주야로 고민의 나날을 지냈다. 그때부터 그 집에 있기가 싫어졌고 유리안나와 그의 부모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새 식구들은 나의 눈치를 살피기에 온 신경을 썼다. 어머니는 모든 정성과 친절을 베풀기에 열을 올렸고 유리안나는 기회를 만들어 단둘이 있기를 원했고 곁에 있는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나는 그와는 반대로 그 친절의 올가미를 벗어나고만 싶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주인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지사에 시차를 가니 청도, 대련, 북경, 봉천 등지에 바람도 쏘이고 구경도 할 겸 함께 가자고 했다. 나는 이때가 바로 그들의 친절을 벗어날 때라고 생각하고 그의 청에 승낙했다. 그 이튿날 성당에 가서 미사를 올리고 나는 본당 신부님과 식사하고 놀다 갈 테니 먼저 가라고 돌려보낸 후 그 길로 진단대학으로 달려가서 학장 신부님을 만났다. 당신의 모교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나를 친절히 대해주시며 그 대학 교수 신부들 중에는 당신 동기생들이 많다며 뜻밖의 찾아간 나를 반가워했다.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이야기를 자세히 하고 당면한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학장 신부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론가 유창한 중국어로 전화를 걸으시더니 다시 앉으시며 학생은 꼭 신부가 돼요. 나 지금 그 집에 전화했소. 혼자 출장 가고 당분간 학생은 찾지 말라고 했으니 안심하시오. 그 사람은 우리 대학 졸업생이고 내 말을 잘 듣고 신임하는 착하고 열심한 사람이지요. 그 집 식구가 다 그렇지요 하시며 인자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때 그분에 대해 할아버지의 정을 느꼈다. 원한다면 예수의 신부도 될 수 있고 상해 교구 신부도 될 수 있게 주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학생은 하느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다하기에는 아직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하고 무수한 고통을 당해야 해요. 그러나 주님께 대한 변치 않는 뜨거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학생이 지금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도 먼 훗날에는 잘 깨달을 거요. 나는 용기를 다시 찾고 그렇게도 번민하고 고민하던 것을 깨끗이 털고 일어서 가벼운 몸이 될 수 있었다. 학장 신부님과 수도원 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와 어느 방으로 인도됐다. 학장 신부님은 이 방이 학생 방이니 마음 푹 놓고 쉬어요. 필요한 것은 다른 수사가 다 돌봐줄 거요 하시며 내 등을 만지시며 나가셨다. 방 한 구석을 보니 내 짐이 와 있었다. 그 신부님이 사람을 보내 찾아온 것이다. 유리안나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그 후에 알았다. 나는 그 학장 신부님과 다른 신부님들과도 친해졌으며 그래서 안심하고 몇 주일을 지낼 수 있었다. 하루는 그 학장 신부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시며 그 집 부인과 딸이 날마다 와서 면회시켜달라고 졸라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거요 라고 하셨다. 나는 나자렛 하우스로 가서 숨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들이 내게 베푼 친절과 은혜를 배반하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은 괴롭기만 했다. 어느 날 밤에 그 대학 학장 신부님이 찾아오셔서 그 여자들 때문에 상해에서 신부 되는 것보다는 고국에 돌아가 신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청도 가는 배표를 주셨다. 끝으로 고국에 가서 신부 되요, 나하고 약속해요 하시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꼭 신부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학장 신부님은 나보고 여자들에게 알리지도 말고 그날 밤으로 떠나라고 하시며 친절하게도 배까지 나를 태워주셨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 큰 희생을 바쳐야 해요. 계속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해요. 이상하게 하느님께서는 희생과 고통에는 항상 당신의 힘과 은총을 따르게 하셔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주님께 대한 사랑의 줄을 꼭 움켜쥐고 놓지 말아요. 알았지요? 배를 내려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울었다. 너무도 고맙고 감격적인 말씀을 내 가슴에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배 위에서 멀어져가는 항구를 바라보며 그동안 꿈만 같았던 생활의 이모저모를 생각하며 스테슨 웃음을 지었다. 마치 죄인이 죄를 짓고 도망치듯 상해 항구를 탈출했다. 멀어지는 항구를 향해 몇 번이고 감사와 사과를 거듭했다.